네, 세계의 경제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이 컨설팅에 관해서 가장 유명하고 큰 회사가 맥킨지라고 있는데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산하 리처드 dobs라는 연구소장이 22일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이 대기업이 위기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이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신흥국에서 즉 인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금 태국 이런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도 신흥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흥국에서 그런 그 나라의 기업들이 자본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값싼 노동력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국보다 4분의 1, 절반 이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 수준을 한국의 제조 대기업의 재벌 기업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 몇 년 격차를 두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조업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좀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이분이 하지 않은 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미국 등에서 주도하는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판매 플랫폼, 또 각종 통신 이런 어떤 부분에 온갖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요즘은 무슨 택시, 심지어 호텔 예약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기존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던 이런 산업 분야에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서 비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이 구시대적 방법으로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또 여러가지 산업을 확장시켜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경영해오는 방식이 결국은 신흥국의 그런 어떤 낮은 인건비와 막대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또 미국 등의 인터넷 대기업 등의 추격이고 실질적으로 수익성이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덩치에 몰두되지 말고 아이디어 산업에 좀 치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충고를 했는데요. 저는 매우 옳은 충고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제조 대기업들요, 중국에 2, 3년 차이로 추격을 당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선박, 조선에 있어서 불황은 중국 기업에 의한 추월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샤오미 등에서 만드는 각종 전자제품이요, 삼성전자를 턱밑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면 한 10년 이렇게 장기로 들죠. 그렇게 보험에 돈을 불입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험을 해약하려면 그 해약해서 환급금 받는 부분이요, 원금에 넣은 것보다 더 작을 때가 많아요. 즉 마이너스 수수료가 붙는, 마이너스 이자가 붙어서 수수료가 크죠. 해약 수수료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어째야 되나? 그럴 때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통 해약을 할 때 받는 환급금의 한 80%를 빌려줄게. 그래서 보험회사에 있을 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넣은 보험금을 담보로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내가 넣은 보험금을 담보로 그 보험금 넣은 돈 중에서 내가 해약을 하면 받는 돈의 한 80% 정도를 갖다가 빌려주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12%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 정말 1, 2%, 2, 3%또 큰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12%의 보험 대출 이자를 받는다는 건요, 이 보험회사가 여기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 중에 대형 사기입니다. 오직 하면 보험 든 돈을 해약하려다가 보험회사가 그러겠죠. 해약하면 손해가 크니까 빌려줍니다. 빌려가세요. 내 돈 놓고 그 돈을 내가 빌리면서 12%를 내요. 아예 내가 보험금이 없다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내는 보험금의 80% 정도를 빌려주면서
거기에 12% 이자를 받는다. 이게 봉이 김선달도 이런 김선달이 있습니까? 보험감독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참 진짜 약자들 등쳐먹는 사람들 다양해요. 오죽하면 보험금 해약해서 하려다가 빌려주겠다니까 선뜻 빌리겠습니까? 이런 진짜 서민들 등치는 사람들요 천벌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백수호 뭐 파문이 있었죠. 뭐 성분이 있냐 없냐 다른 게 들어갔냐 어쩌냐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이거 성분 발표와 관련되는 그 뭐 이 조사를 해서 이 성분에 다른 게 좀 섞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되기 직전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대표 친구가 주식을 미리 팔므로써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아서 돈을 수십억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 기업 하시는 분들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이 뭐 많은 성장 기업, 벤처 기업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요. 열심히 자기 하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보다는 자기 하는 일과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몰두해서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데 몰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업가 정신이 정착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겠습니까? 백수호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하는 것도 사기성이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백수호 가지고 회사 띄워서 기업 가치 올렸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가짜라고 발표나기를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그걸 알고 또 관련 있는 걸 팔게 해서 수십억의 손실을 갖다가 면하도록 해줬다. 이 기업이 아니라 도박꾼들 아닙니까? 참 주식 하시는 분들요. 진짜 남들한테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뭐 벤처 주식 뭐 뜨는 상품이 내가 니만 알고 있으라 해갖고 사가지고요. 지금 개피 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전부 그래갖고 알려줘가지고요. 다 사게 아름아름으로 이거 뭐가 침약이고 뭐가 해서 항암 뭐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좀 있으면 통보를 받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오를 거니까 이 주식 사라 해가 날름날름 사죠. 그러다가 뭐 난다라는 발표는 하염없이 시간이 걸리고 나도 원래 말했던 거하고는 다르고 이래가지고 손실을 만회할 길은 없이 돈 물린 사람 한둘입니까? 참 기업을 하고자 하는 건지 사기를 치자고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기업가로 섞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월급을 20% 떼서 만든 희망펀드,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부에 의해서 여기가 어떤 청년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여기를 둘러싸고 이게 뭐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20%를 내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내야 되고 이게 마치 세금처럼 어떻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누가 이걸 추진할 것이냐 또 이걸 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서 운용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발적으로 성의 있게 내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요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밑에 분들이 잘해야지요. 근데 뭐 청년고용희망펀드가 롱런 할까 해가지고 느낌표로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이 일을 갖다 밑에서 받침하는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잘못 처리하는 거 봅니다. 조선일보에 뭐 통일펀드 한다는 거 한번 보세요. 한 개 신문사가 아는데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요. 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청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펀드가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보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의 월급을 20%를 기부해서 이만큼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년 고용에 대해서 정부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예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관들도 내고 관련자들도 좀 내고 해서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살려나갈 건가를 누군가는 이걸 연구해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살려야지요. 이게 벌써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방치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앞에서만 눈치 보고요. 돌아서면 전부 관심도 없습니까? 이양하기로 한 거예요. 제대로 되도록
앞뒤가 딱 맞게 만들어서 이것이 한국의 청년 고용에 조그만한 씨앗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뭐 제로금리 상태고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올려보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제로금리 사회라는 게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제로금리라는 것은 뭔가 물가가 안 오르니까 제로금리예요. 그럼 왜 물가가 안 오르느냐? 한마디로 소비가 옛날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물건의 소비가 어느 분야든 제대로 예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생산은 되는데. 물건은 생산한 게 넘치는데 그것을 갖다 살려고 하는 수요는 없고 그러니까 소비는 둔화되고 이러면서 사회는 점점점 정체된 사회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에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그걸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내수가 각 나라마다 부족한 문제는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중국이요. 내수 살려보려고 저렇게 노래 가다가 결국은 지금 실패로 가잖아요. 주식이나 올리고 부동산이나 올렸다가 지금 수습이 안 돼서 나자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고용과 그 다음에 성장의 불일치. 옛날에는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하는 예수 10% 성장, 7% 성장을 한다면 그만큼 고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성장을 해도 성장도 그만큼 안 하지만 미세한 성장에 고용은 그 성장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작게 늘어납니다. 자, 기계화, IT화, 그 다음에 세계화 등이 낳은 효율적이죠.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부의 양극화입니다. 부의 양극화는요, 개인도 양극하지만 기업도 양극합니다. 대한민국에 한번 보십시오. 한 뭐 10대 대기업 빼고요, 나머지 대기업들, 재벌들은 전부 껍데기입니다. 지금 좀비 대기업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실컷 벌어갖고 수익이 이자도 못 내는 대기업들이 줄을 서고 은행에 빚을 빼고 나면 문 닫아야 되는 재벌들이 수두룩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점점 소수한테로 부가 축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개인에도 재산을 가진 소수한테 축적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가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자가 버린 돈을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돈을 다 법니다. 그럼 이 부자가 소비를 그만큼 합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빌 게이츠도 지가 쓰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요, 없는 사람들한테 깔려야 그 돈은 들어온 만큼의 8, 90%를 다 소비를 하고 써버리죠.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가요, 이 소비를 더욱더 둔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소비가 없는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리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양이 줄어듭니다. 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니 파견근로니 일용직이니 임시직으로 되다 보니까 월급이 작으니까요. 과거처럼 쓰지를 못합니다. 집도 안 사고요. 여행도 안 하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경제 규모가 점점 공이 크다가 찌그러지듯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 이런 사회를 돌파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고민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무슨 경제가 무슨 잘 풀릴 거다, 신용등급이 상승되었다, 예상만큼 성장률이 낮지가 않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 거냐. 자, 대공황이 와가지고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주식에 투기하고 땅 투기했다가 다 자빠졌죠. 은행도 문 닫고요. 그래갖고 미국이 1930년부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테네시강 뉴욕 종합개발계획이니 후보댐이니 해가지고 막 지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사판을 임의로 벌려가지고 또 각 주간에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등도 막 만들었습니다. 대형 공사를 정부 주도로 창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푸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판을 벌리니까 거기에서 정부가 투입한 돈이 월급으로 가서 그 돈이 쓰이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식으로, 그러다가 어디서 경제공황이 해결됐습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뉴딜 때문에. 2차 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니까요.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하루에 뭐 탱크를 몇백 대, 몇천 대씩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나중에 전쟁 나간 젊은 사람들 외에 남은 사람들은 다 공장에서 일하고,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여성들까지 다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공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요가 창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의 81%가 개인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다. 즉,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절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자, 사회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더 쪼그라들고 있고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고 이런 사회에서요, 어떻게 경제의 활로를 뚫어야 될까는 그야말로 정치인과 경제학자 또 사회 지도층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단기요법으로 부동산이나 올리고요, 그냥 뭐 사회적 경쟁이 뭐니 한다고 해가지고 쇼나 하다가 복지나 퍼주다가 점점 나라 꼴은 그리스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리스가요, 이런 점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회복 안 됩니다, 저 나라가. 제조업이 5%밖에 안 되고 서비스 관광이 90%인 나라가 저 모양으로 공무원이 오후 2시면 퇴근하고요. 이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국은요, 정말 지금 눈앞에서 올해 성장이 얼마니, 각종 수치가 얼마니, 국민소득이 무슨 3만 불에 가니, 못 가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이런 마당에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수출 수입으로. 이런 한국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이제 수출은 갈수록 힘들 겁니다. 내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뭘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월급을 줄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금리도 있는 나라를 만들 거냐. 고민을 깊숙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